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고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던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흐름이 잠깐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져서 일본과 같은 부동산 폭락, 대폭락이 이어지고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지가 궁금한데요. 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일단 일본과 같은 대폭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결론인데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자 언론들도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전보다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 과연 의문인 것은 분명히 저보다 좋은 정보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계실 텐데 이렇게 늦게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이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금 늦게 얘기한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의 자랑을 좀 하자면 2018년 7월 25일 지금 부동산 사면 10년 땅 치고 후회한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꼭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댓글 중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저를 비난하는 글들, 댓글들의 내용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강한 맹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동산을 어떠한 실거주 목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산의 많은 부분을 넣었을 가능성은 또 있겠죠. 뭐 근데 거기에 제가 사실이던 거짓이던 찬물을 뿌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나쁘셨는지 이게 댓글을 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서 분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결론을 느끼게 됐는데요. 뭐 아무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들, 뭐 핸드폰, 컴퓨터, 볼펜, TV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뭐 24시간 공장을 돌리면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전보다 훨씬 많이. 뭐 계속 돌리면 되니까.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4시간 공장을 지어서 강남 아파트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나요? 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죠. 그리고 24시간 만든다고 해도 뭐 당장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있다가 나오죠. 공장 공사를 짓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정해진 재화들과 공급 물량이 늘리기 쉬운 재화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서. 공급 물량이 늘리기 쉬운 일반적인 재화들은 수요가 줄면은 가격도 하락하는데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급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훨씬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동산이 엄청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이 정해져 있다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빠르게 오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허니버터칩 기억하시나요?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 공급이 어땠나요? 그때 처음 나오니까 적었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원하죠.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과자 가격이 그때 천 얼마였나요? 원래 그 정가는 천 얼마였는데 실제로 막 인터넷에 가보면은 뭐 2천 몇백 원, 뭐 다른 과자랑 넣어서 몇천 원, 3천 원 막 이렇게 팔고 막 그랬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재화들은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훨씬 빠르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 2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보통 정상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급이 거의 정해져 있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한 투기 수요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30-40% 혹은 그 이상 그렇게 되면 하락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폭락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론 말고 선진국들,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고 인구 변화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닮아갈지 혹은 얼마나 닮아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죠. 이 검색 선이 가능 인구와 부동산 주요 6개 도시 부동산을 비교해 봤는데요.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상승하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할 때 부동산의 가격 역시 하락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최고조일 때가 주택 가격이 최고 정점에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약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피크죠. 꼭지죠.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죠.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일본처럼 앞으로 이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안 좋은 수치를 보여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죠. 지금 보이시죠? 약간 연분홍색 같은 이 선. 과거에 1970년대, 이때 80년대는 좀 높았죠.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죠.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추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얼마큼 되냐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2030년까지 해서 비율이 그래도 다른 미국, 영국, 일본보다 많긴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죠. 이런 이 의미는 부동산 역시 급격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구 추이로 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 지수하고 인구 비중, 생산 가능 인구 비중하고 직접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질 때 주택 가격 지수도 상승하죠. 그리고 거의 그 비례에 맞춰서 쭉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전후로 꼭지죠. 꼭지고 이제 이게 과연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만일 일본과 같이 똑같이 따라 내려간다면은 사실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본의 상승폭과 우리나라 상승폭을 비교해 보자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는 보시죠. 1995년 전이죠. 최고점에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이때 당시 일본은 버블을 얘기할 때 거의 버블의 정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죠. 일본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역시 일본에 비해서 일본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한 만큼 인구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은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꼭 줄어든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닌데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꾸준히 하락하죠. 하지만 어가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죠. 그리고 독일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지만 역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죠. 생산 가능 인구가 원만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을 꾸준히 했지만 부동산 역시 계속 올라갔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한 가지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가 유럽 국가들을 다 예로 들었죠. 이런 나라들은 이후에 일찍 가입했죠. 인구가 줄어듦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알다시피 2004년도
뭐 이때쯤에 굉장히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했죠. 이후에. 그래서 인구 이동도 자유로워졌고 또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품도 뭐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인구 유입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뭐 이런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이후에 가입한다든지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일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유럽처럼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있을 때 대규모 유입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말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멘트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몇 개 보고서를 봤는데 공통적인 거 몇 개만 조합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뭐 월세로 재편될 것이고 지방에는 빈집이 증가할 것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렇게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방식이 변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 가면은 그거 느끼셨나요? 프랑스라든지 저도 독일 여행 가봤는데 이렇게 오래된 집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살잖아요. 그걸 재건축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는 산업들이 많이 높아지겠죠.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뭐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잘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준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결론이지만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조금 금융이 더 앞으로 발달되지 않을까, 금융을 공부하길 좀 권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도 공부해보고 이제 같이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